저 사람이 나를 몰래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게 편집증적인 어떤 증상이거든요. 그런 게 성격으로 고착화돼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게 편집성 성격 장애예요. 그리고 분열성은 스키조이드예요. 스키조이드. 그게 분열성, 정신분열증에서 이제 따라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키조가 들어가면 엄청 무조건 심각한 거라고. 이 경우가 다 그래요. 감정 표현이 없고, 감정을, 그러니까 이게 자폐증인 이유가 사실 공감 능력이나 연민 같은 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자폐증은 좀 다르지만 사이코패스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건데, 분열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감정 표현이 없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하고, 그리고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무관심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일본에서 유행했던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좀 있겠죠? 뭐 그분들이 다 장애를 안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분열성 성격 장애고요. 그리고 분열형 성격 장애는 이게 약간 분열성과 분열형이 달라요. 이것도 스키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까 분열성은 스키조이드고, 분열형은 스키조 스키조 T8. 이거 타이팔? T8? 이거 제가 발음은 혹시 틀렸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신분열적 증적인 성격을 가진 성격 장애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분열성은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이해 능력 부족, 내지는 외톨이를 자처하고 뭐 그런 걸 그 부분이 강했다면은, 분열형은 그런 부분과 유사하면서 동시에 인지적이거나 지각적인 왜곡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마술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기이한 신념에 집착하고, 말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분열성보다 더 심각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신분열증에 거의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 환자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격장애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장애, 어떤 성격장애가 있는데 그 영향으로 무슨 병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층위가 다르거든요. 어떤 성격을 기준으로 놓는 것과 증상을 기준으로 놓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동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갖고 있을 가능성은 크겠죠. 그런 경우가 분열형입니다. 좀 심각한 경우죠. A군은 편집성도 그렇고. 자, 그리고 B군이 있습니다. B군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반사회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이거는 주변에서 조금씩 다 보는 경우일 거예요.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성격 가진 사람들 많죠. 경계선 성격장애. 이거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되게 의심했던.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 B군의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 양상, 거짓말, 사기, 폭력 등에 대해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범죄자인 거죠. 그냥 범죄자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라는 이미지에 근접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양심 같은 게 없는 경우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죠. 그리고 연극성 성격장애는 이거는 뭐 제가 주변에 누가 생각나는데, 항상 모든 자기의 일을 드라마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드라마.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깐 제목 바꿀게요. 혹시 뭐
그래서 연극성 성격 장애는 별거 아닌 걸로 자기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비극적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연극 무대에 있는 배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다 막 뭐 낙엽이 굴러가는데 저 낙엽이 뭐 저것도 저쩌고 이런 과도한 자의식이나 아주 과도한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희화화돼가지고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극성 성격 장애고요. 경계선 성격 장애는 경계선이 뭐냐면 보더라인이라는 말의 번역어인데 국경 뭐 이런 거가 보더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불안정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상은 셀프 이미지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되게 부족하고,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강렬한 집착과 또 어떤 강렬한 복수나 이런 거를 반복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버림받고 싶진 않은데 그 사람들을 계속 시험하든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되게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어요. 재미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성으로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지고지순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지고지순하고 너무나 좋고 좋은 여자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칼을 들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 딴 여자 만난 거 아니지? 예를 들어서 싹 바뀐다고 생각해봐, 얼굴이. 그런 경우가 경계선 성격 장애예요.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자존감이 낮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인관계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을까? 이게 깨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과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해요. 그런 경우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그런 의미에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성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성격 장애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 매력적인 경우가 또 있어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원어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연속되는 발음이라서 어렵네요. 나르시시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받고 싶거나 칭찬을 듣고 싶거나 이런 욕구가 정말 강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해요. 그런 마음과 동시에. 그래서 왜냐면은 세상에는 나밖에 중요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같이 중요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그냥 위에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면 신하고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남들을 부려먹는데 그게 부려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다 한 명씩 떠오르지 않나요? 예. 그런 사람들이 혹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애 및 성정체성에 관한 거 시군을 안 했군요. 시군 성격장애. 시군엔 뭐가 있냐면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회피성은 타인의 어떤 비판이나 아니면은 반응?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과도하게 예민해서 결국은 회피해버려요. 그런 모든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얽혀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혼자 방에서 사람들 안 만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어떤 분열성하고 이 회피성이 헷갈릴 수 있는데, 분열성은 정말로 공감 능력이 없고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경우고요. 회피성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 게 너무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경우가 회피성이에요. 의존성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냥 의존하는 거예요, 개념. 그래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 친구한테 계속 의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의존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시켜, 이 여자한테. 근데 그 여자는 이 남자로부터 버림받을까봐 그가 하는 말이나 이런 지시를 다 따라요. 이런 경우가 의존성인 거예요. 이런 거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겠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고, 이런 경우가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강박성, 성격장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박장애 있잖아요. 강박장애, 성격장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박장애가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였다면, 강박성 PPD는, 강박성 성격장애는 그런 게 몸에 아예 배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디는. 아까 뭐 금을 밟지 않는다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 뒤에 책 같은 게 있는데, 책이 어떤 기준으로 딱 놓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불안해서. 질서 정연함, 완벽함, 자기 통제 혹은 절약, 이런 거에 굉장히 원칙이 있는데 절대 어기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도 아마 주변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성격장애였습니다. 지금까지 A군, B군, C군, 이 모든 게 성격장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자기의 성격에 고착되어 있는 경우를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제가 깊이는 들어가지 않을 예정인데요. 왜냐면 이게 19금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성관계와 연관된 장애. 그러니까 성장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성관계를 못한다든지, 성관계를 해도 뭐 아프기만 하고 힘들다든지, 성적인 쾌감을 전혀 못 느끼지, 아니면 거꾸로 성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성기능 장애, 성장애들이고요. 성정체감 장애는 이런 거예요.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신의 성이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성으로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성이 되는 수술을 받잖아요. 이런 게 성정체감 장애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해요. 제가 이제 19금이라서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게 사람의 정신병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게 사회마다 다르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성정체감 장애가 제가 DSM-5에서는 어떻게 다시 표기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변화가 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동성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이런 정신병의 범주에 들었어요. 초기 DSM에는 들어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어떤 권리 옹호라든지 그런 시각에 대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빠진 거거든요. 동성애는 정신병은 아니다. 뭐 다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신병은 아니다.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어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든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인 분들은 정신병이겠죠. 그분들이 보기에는 정신병인데, 소위 소수자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정체감뿐만 아니라 그런 종류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나 여자를 여자를 좋아하시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결론을 내지 않고요. 그래서 이 구분은 사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내가 남자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남자가 좋아요. 그럼 난 동성애자예요. 근데 내가 남자가 아니고 난 실제로는 여자야. 여자한테 남자의 몸을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남자가 좋아. 그러면 트랜스섹슈얼? 갑자기 왜 그 말이 생각 안 나죠?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아마 이상한 화면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검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트랜스 정체가 하루에 몇 번씩 쓰는 말인데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뭐 들어와 있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트렌 방콕에 가면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방콕 갈 때 이름 안 읽었거든요. 섹슈 이거 나중에 찾으면 금방 쉽게 찾을 텐데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제가 더 찾진 않을게요. 아무튼 만약에 그런 분들도 정상으로 인정받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정신병을 구분하는 DSM-4 체계에서 빠지겠죠. 아니면은 실제로 지금 5에서 빠졌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기술됐든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개가 있어요. 게이나 레즈비언 뿐만 아니라 바이섹슈얼이라고도 있거든요. 제 경험상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난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다. 남자친구에게도 성욕을 느끼고 여자친구에게도 단순한 어떤 우정이 아니라 성욕을 느낀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다 바이섹슈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춘기 때는 아직 성 정체성이 불확립 돼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여고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여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좀 보이시한 여자들이 인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뭐 연애 편지 같은 것도 받고 가벼운 스킨십도 하고 고백도 받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경험해보진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게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더 들었는데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춘기의 어떤 단순한 혼란일 수도 있고 거기서 끝나면은 그냥 이 사람은 양성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짜로 여자랑 자고 싶고 남자랑도 자고 싶고 뭐 그런 식의 양성에 다 성애를 느낀다.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양성애자가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제 주변에 워낙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 특히 여자들을 많이 봐서 신뢰성에 대해서는 물음을 던집니다. 실제 양성애자가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 관련 장애네요. 이거는 여러분도 다 해당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은 뭐 다 한국이 은근히 알코올릭이 많은 나라죠. 특정한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예요. 술 생각하시면 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물질 의존과 물질 남용이 있는데 물질 의존은 어떤 특정한 물질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은 약이라고 할게요. 그냥 약이나 술이라고 할게요. 내성이 생겨요. 사람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수면제 아까 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졸피뎀 같은 경우에 졸피람, 뭐 졸피뎀, 스틸록스라고 하는데 그걸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한 알만 먹어도 바로 잤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잘 잤고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약을 먹고 제가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행동을 하기 시작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 어디서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있다든지 뭐 그런 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겨버려서 잠에 들지는 않지만 근데 잠과 현실 사이에서 어느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약을 더 늘리든지 뭐 아예 뭐 그렇게 해버리는 방법이나 뭐 이건 다 의사랑 이제 상의해야 되는 얘기겠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요. 제가 이 약에 내성이 생겼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은 이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제 친구가, 제 전 여자친구가 잠이 너무나 안 온대요. 아무도 안 오고 오늘 너무 피곤하대요. 근데 저는 워낙 많이 먹었던 약이니까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수면제니까 줬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할 때는 아니었어요. 그냥 잠 잘 오는 약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 친구한테 확 먹힌 거예요, 그게. 내성이 없으니까 확 먹혀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하고 한 10분, 20분 있다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그 기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분, 20분이. 10분, 20분이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저희 그 수면 마취 하면은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수면 마취 하잖아요. 그 프로포폴 그 남용해가지고 요즘에 뭐 문제가 됐던 그 약인데 그거 깰 때 생각하시면 돼요. 딱 깰 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혼자 떠들고 있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수면 마취하고 나서 깰 때쯤 나도 모르고 있는데 간호사랑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근데 아주 멀쩡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 상태가 그 친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는 안 줬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 이제는 저도 처방을 쉽게 못 받으니까 사실은 저도 구하기 어려운데 범죄에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약이 바로 이 약입니다. 이 약을 술 같은 데 타가지고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먹이면은 제 경험상에도 완전히 사람이 의식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기억 상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진 남자들에게는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정말 잘 드는 약이었거든요. 그 약만큼 잘 드는 약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처방을 안 해줘서 그때부터는 조금 잠이 덜 와요. 예. 지금 물질 의존이 그런 거고요. 내성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하는데 물질 남용은 물질 의존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졸피뎀을 먹었는데 잠이 안 와요. 하나를 먹고는. 그럼 그 순간부터 막 나 자고 싶다 그래서 두 알을 먹고 세 알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처방해준 어떤 적절한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제가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많이 섭취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모든 약은 독성과 약의 어떤 효능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이 약을 먹어서 어떤 증상이나 질환을 호전시켜야겠다 이럴 때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량으로 먹으면은 어떤 약이든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신경이나 정신을 직접 건드리는 이런 정신과 약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남용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남용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저도 사실은 마약의 하나, 그러니까 술은 사실 국가가 허용한 두 가지 마약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두 가지 마약은 술과 담배이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관련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쉽게 못 끊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피던 걸 두 가지 피고 그거를 또 한 갑으로 가고 두 갑 가고 똑같아요. 물질 의존과 물질 남용의 사이클이 되는 거죠. 사이클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됐다가 그 약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와가지고, 약이 아니죠. 담배를 끊으면 지금 금단 증상이 와가지고 더 이상 못 끊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물질 관련 장애에 다 포함됩니다. 중독성 물질이겠죠, 다들. 그리고 물질 유도성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물질 복용으로 인해서 파생된 부작용들이에요. 파생된 부작용인데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가 섭식장애예요.
이거는 먹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먹는 것 관련된 거 가지고 영어 자체가 eating disorder예요. 먹는 것 관련된 병. 이거는 여러분들이 폭식증, 거식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고 여기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썼는데요. 이게 거식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뭐 다이어트가 권장되는 사회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환자가 많은데 아예 어느 순간부터 살을 빼기 위해서 먹는 거를 중지해버려요. 중지해버리거나 정말 최소한만 먹거나. 그래서 빼빼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면 자기가 굉장히 뚱뚱하다고 느끼고, 이런 게 소위 얘기하는 거식증이고요. 폭식증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반대라고 보기 또 어려워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게, 왜냐면은 이 사람들도 거식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메커니즘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많이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충동, 먹고 싶은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폭식을 해버려요.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한꺼번에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그래서 구토를 해요. 그런 게 반복되는 게 폭식증입니다. 뭐 같은 메커니즘인데 하나는 아예 음식을 섭취하는 걸 거부하는 거고, 하나는 너무 많이 먹었다가 구토하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수면장애. 이것도 흔한 장애죠. 저도 불면증인데요. 불면증이라고 제가 스스로 뭔가 진단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새벽에 정말 자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3, 4시간 동안 못 자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불면증이겠죠. 뭐 그래가지고 아직도 약간 신경 안정제나 이런 걸 먹고 있는데, 수면장애는 수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들입니다. 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수면 곤란증과 수면 이상증으로 나누는데, 수면 곤란증은 아까 얘기했던 불면증이 포함돼서요. 그러니까 수면의 양이나 질이나 적절성 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불면증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자는 병도 있어요. 과다수면증이거든요. 과다수면증도 있고, 수면 중에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무호흡증이라고 하잖아요. 막 갑자기 숨 쉬다가 갑자기 자다가 숨을 안 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수면장애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수면 이상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몽유병 같은 거예요. 몽유병은 뭐 슬립워킹 디소더라고 아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수면 중 보행 장애인데, 자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자면서 걸어 다니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말도 하고 뭐 음식도 먹고 뭐 그런 경우가 수면 장애 중 수면 이상증에 들어가고요. 악몽 장애는 매일 악몽을 꾸는 거예요. 잠을 자기만 하면은 악몽을 꾸는 경우도 수면 장애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항상 깨요. 깜짝 놀라서 깨는데 왜 깨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 뭐 악몽을 꿨는지 아니지 그런 건 기억이 안 나. 그런 거는 슬립 테러 디스오더. 슬립 테러 말이 딱 적당하네요. 자다가 테러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중 경악 장애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DSM-4에서 5로 가면서 변경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여기 있는 대로 해볼게요. 소화기 및 청소년기 장애. 소화기 및 청소년기 장애는요, 일단 지능이 낮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지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지능이 비정상적으로 낮아가지고 학습 및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예요. 이때 기준은 IQ 70이에요. 70인데 이 70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IQ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IQ라는 거는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상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IQ 100은 그냥 아주 표준인 거예요. IQ 100은 표준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종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은 양극단으로 가면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양극단에서 예를 들어서 30 이상으로 올라간다. 130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소위 천재가 되는 거고 140, 150이 된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70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부터는 정신지체라고 봅니다. 그 정신지체라고 보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라는 거. 예를 들어서 또래 집단. 예를 들어서 7살이면 7살, 10살이면 10살, 15살이면 15살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IQ 테스트를 했을 때 70이 안 넘는다. 혹은 130이 넘는다. 이런 경우가 다 유별난 경우겠죠. 이럴 때 또 정신병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70이 돼서 100보다 30이 모자라는 건 병인데 30이 더 넘으면 왜 병이 아니냐. 130, 150 이런 사람들은 천재라고는 하는데 그 사람 병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정신병을 병이라고 부르는 정의하는 가장 큰 이유랄까? 그러니까 그거는 특이해서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130이 넘는 사람들 특별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높은 지능으로 인해서 사회적 적응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소위 삶에 지장을 받느냐. 그 자체로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이하지만 병이 아닌 거예요. 특이하지만 병이 아닌 거고, 병인 경우에는 특이한데 그것 때문에 삶에 지장을 주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왜 병인지에 대해서는 그 특이성이 때문이 아니라 그게 삶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이라는 거, 뭐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실 수 있고요. 학습장애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학습을 잘 못하는 경우고요. 의사소통장애, 의사소통 잘 못하는 거 똑같은 거고요. 전반적 발달 장애 및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 장애는 다 말 그대로예요.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이 이제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 급식 및 식이 장애 역시 있고요. 근데 청소년기를 따로 빼놓은 것 같고, 틱 장애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의도치 않은 어떤 특정한 말이나 행동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어떤 애가 10분에 한 번씩 여기 나온 대로 틱이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막 선생님 설명하는데 10분 있다가 갑자기 어쩌고저쩌고 틱 누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보고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하지만 계속 수업을 해요. 10분 있다 또 누가 틱 이래요. 그러면 진짜 이상하겠죠. 3번 반복되고 4번 반복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너무 싫어요. 그런 식의 반복 행동을 하는 거를 틱장애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손을 계속 꼼짝꼼짝거리는 거를 멈추지를 못하겠다든지, 그만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꼼짝거린다든지. 그래서 면접장이나 아니면은 재판정 같은 엄숙한 자리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10분에 한 번씩 웃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다 틱장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설장애, 이거는 뭐 못 가리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가리는 거고, 그 정도가 있고, 뭐 조금 더 많은 장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소아정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충동 통제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정신병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해서 다 정신병이 아니라 그게 자기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때 정신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정신병은, 그리고 동성애자가 예전에는 동성애가 정신병이었는데 지금은 동성애가 정신병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환경과 정신병의 정의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프랑스의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뭐 정신병 자체가 뭐 정신병이 아닌 게 정신병이고 정신병인 게 정신병 아니고 뭐 이런 정도의 주장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서양 문화가 정신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 광기라고 하죠. 광기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다뤄왔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박사 논문으로 썼어요. 그리고 스타가 되죠. 광기의 역사라는 책은. 그 사람의 논지는 그런 거예요. 광기를 어느 순간에는 신비한 힘으로 서양 문화가 봤대요. 신비한 힘. 신의 어떤 은총에서 아까 같은 정신분열증 환자, 보통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이 다른 부분은 뭔가 신이 은총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게 시기가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정신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노동 시장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착취하게 되는 그런 단계, 그리고 아예 배제하게 되는 단계. 그러니까 광기를 가진 사람들을 정신병이란 이름으로 묶어서 가둬가지고 입원 치료를 하게 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나뉜다는 유명한 주장을 펼거든요. 저는 뭐 이 말에 100% 동감하진 않아요. 이 말에 100% 동감하진 않고, 푸코의 작업 자체가 사실 이렇게 계속 임상의학의 발전이라든지, 임상의학이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현대의학이에요. 서양의학인데 그거에 어떻게 발전해가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그 파놉티콘이라는 유명한 이제 말을 하면서, 그것도 뭐 푸코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홉스의 말인가 거기서 빌려온 건데, 그렇게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 자체 하나하나는 저는 의미가 있는 노력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거는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바꿀 수 없는 거지 않냐라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하여튼 미셸 푸코라는 사람의 얘기와 더불어서 정신병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게, 그러니까 뭐가 병이다 아니다를 예를 들어서 암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 그래서 죽어간다, 이런 신체적 질환과 정신질환은 좀 달라요. 좀 달라서 뭐가 정신질환이야를 따지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정치적인 기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만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응장애, 이제부터 사실 살짝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특정한 사건, 스트레스 사건, 실현, 사업 실패, 가족 갈등, 이런 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장애고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어떤 장애고요. 치매, 기억 상실 장애 및 기타 인지적 장애. 이것도 아주 심각한 장애예요. 심각한 장애고, 뭐 치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화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노화와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노년기 장애로 따로 뽑기도 해요. 뽑기도 하고, 근데 젊은 층에서도,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이런 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년층에만 국한되는 장애는 아니기도 합니다. 그 선망이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을 점점 잃는 거예요. 잃는 건데, 의식이 혼미해지고 주의 집중 및 전환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기억, 언어, 현실 판단 등의 인지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는 다양한 인지적 기능이 서서히 퇴화하는 경우죠. 이 치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기억을 잘 못하시죠, 치매 걸린 분들이. 그리고 언어나 운동 능력이 감퇴돼서 물체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도 못 알아보고 자기 부인도 못 알아보죠. 그리고 기억 상실 장애는 어떤 특정한 지식을 새로 습득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잃는다든지, 뭐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본 기억상실증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인지적 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되고, 그 외에 허위성 장애 및 기타 장애가 있는데요. 허위성 장애는 그냥 꾀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병이 없는데 병인 척 하는 거고요. 기타 장애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종류의, 지금 모든 걸 다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15항목은 사실 뭐 더 설명할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가 DSM-4라는 책의 전체적인 모양이었고요. 이런 기준으로 장애를 보시면은 기존에 단순하게 봐왔던 어떤 정신병 혹은 정신질환, 정신이상에 대한 생각보다 훨씬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학부 때 심리학과 전공 수업지만 듣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인간을 보는 눈이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되게 큰 인상을 얻었어요. 큰 인상을 받았어요. 인상을 받아가지고 나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타인을 볼 때도 어떤 점이 타인에게 있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고,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진짜 철학적인 학문? 자꾸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철학적인 학문인 것 같아요. 이걸 알게 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실제로 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여기에 다 조금씩 속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예. 그 정도로 해서 일단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갔는데, 이제는 뭐 치료라든지 이론에 관한 부분들은 패스하고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불성설일 것 같고,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경우에는 어떤 장애인지. 여러분도 이제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표시를 다 해놨어요. 잠깐만요. 여기. 슈만의 음악은 정신질환에 시달린 사람의 음악 같이 느껴지진 않네요. 오히려 현대음악이나 무슨 스크리아빈이나 이런 음악보다는 훨씬 더 온건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거를 제가 퀴즈로 그냥 간단하게 잠깐 생각해보세요. 맞춰드릴게요. 30대 주부인 K씨는 왠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자주 느끼며 여러가지 일로 걱정이 많다.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하진 않을까, 자녀가 학교에서 싸우거나 따돌림을 당하진 않을까, 가족들이 병들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시집 식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지 않을까, 도둑이나 강도가 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비롯하여 사소하게는 자신이 만든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어떡하나, 물건을 비싸게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뭐 참 크고 작은 다른 장애들이죠. 아니 불안들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살고 있다. 늘 초조하고 안절부절하며 긴장 상태에 있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저녁 시간이 되면 피곤하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건 어떤 장애일까요? 위에 쫙 나와 있는 것 중에 한번 보고 맞춰보세요. 잠깐. 이게 바로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 안에서 불안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나와서 눈치채셨을 텐데, 불안장애에도 몇 가지 하위 항목들이 있었죠. 하위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뭘까요? 이거는 범불안장애예요.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이나, 지금 보면은 만사가 다 불안하잖아요. 자식, 남편, 아니면은
뭐 물건을 비싸게 하면 뭐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같이 뭐 우리도 뭐 쿠폰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뭐 자기가 뭐 100원 손해봤으면 어떡하지? 이건 사실 불안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잊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불안하다는 거, 만사가 모두 불안하다는 거는 범불안장애입니다. 정말 피곤하겠죠, 이런 분들은. 이 정도 심각하진 않아도 이렇게 사는 분들은 주변에 꽤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부가 나오네요. 이거가 참 각각의 병마다 남녀 성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병률이 달라요. 어떤 병, 예를 들어서 식이장애 같은 경우, 아까 거식증, 폭식증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여자가 단연코 높아요. 근데 반사회적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나 뭐 이런 또 특정한 몇 가지 병의 경우는 남자가 또 투출량이 높아요. 그게 성별에 따라서 정신병의 유병률이 좀 달라요. 그런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번째도 주부가 나오네요. L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을 둔 평범한 30대 주부다. 최근에 남편과 다툰 일이 많아졌는데,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막 생략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두렵기 때문이다. 근데 부인의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가서 민박을 하던 중 얼굴에 잠결에 얼굴이 가려워서 만져보니 커다란 바퀴벌레였던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시골의 허름한 여관이나 이런 곳에서 잠을 이루면은 항상 그 벌레 생각이 나서 공포스러웠대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뭐 당연히 공포증이죠. 공포증, 포비아죠. 이것도 잠깐 상식인데 모든 공포증의 뒤에는 포비아가 붙어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게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네크로포비아 하면 시체 공포증이고요. 아크로포비아, 이거는 고소공포증이에요. 위에서 내려가다 볼 때. 그리고 주포비아는, 주가 동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전반에 대한 공포증, 이게 주포비아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포비아 그냥 붙이면 돼요. 다 앞에 대상을 놓고. 공포증, 이 지금 두 번째 사례였고요. 또 사례들이 사실 재밌어요. 이런 사례들이 광장 공포증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방지금지 했으니까. 자, 다음 사례. 매사에 잔 걱정이 많은 40대 회사원인 K씨는 요즘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 3개월 전 상사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 기분이 몹시 상하여 포금을 하고 집에 들어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자신의 심장이 평소와 달리 매우 강하고 불규칙하게 있음을 자각하였다. 자신의 심장 박동에 주의를 기울여 보니 심장이 점점 더 강하고 불규칙하게 뛰었으며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심장마비 증세로 생각하여 K씨는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그런데 신체 검사 결과 특정한 심장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근데 그 뒤로 이 K씨는 계속해서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고 잠들기 어려우며 회사에서도 이상 감각이 느껴져서 불안해하였다. 며칠 전에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에 통증을 느꼈다. 그래서 여러가지 K씨는 K씨는 여러 병원을 방문해서 심차 검사를 했으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근데 K씨는 분명히 이런 증상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진찰 결과를 잊지 못하고 있다. 자, 헷갈리죠? 이건 좀 헷갈릴 거예요. 이거는 아까 병이 있지도 않은데도 의심하는 건강염려증 얘기를 했죠. 건강염려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DSM-5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되게 큰 게 스펙트럼, 그러니까 어떤 진단의 스펙트럼을 너무 넓혀놨다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이병이고 이 정확한 이병우가 아니라 너무 다양한 경우를 포괄하려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 됐다. 그래서 의사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너무 중요해졌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여러 장애들이 섞여 있는 복잡한 경우들은 많으니까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아무튼 DSM-5는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는 공황장애예요. 지금 공황장애 지금 가장 전형적인 사례. 자, 봐요. 심장박동에 대한 걱정, 심장박동에 대한 주의, 그리고 비호흡적인 혼란, 갑자기 급습한 엄청난 불안과 공포. 이거의 패닉 상태거든요. 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공황장애입니다. 바로 연예인들이 많이 앓고 있다는. 그리고 뭐 병원의 진찰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경각염려증에도 들어갈 수 있겠으나 그게 다른 종류의 막 예를 들어서 경각염려증 환자들은 다양한 증세를 계속 반복해서 바꿔서 호소하거든요. 여기가 괜찮다 그러면 여기가 괜찮고 여기가 괜찮다 여기가 괜찮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주 특정한 호흡과 심장 박동 이런 부분에만 지금 주의를 집중하고 있죠. 갑자기 음습하는 불안감과 공포심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공황장애에 더 가깝다. 공황장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창 대학 입학 시험에 전념해야 될 고등학교 학생인 K군은 요즘 공부가 안 돼서 불안하다. K군은 꼼꼼한 성격이어서 정리 노트에 다양한 색깔로 밑줄을 긋는데 매우 중요한 것을 빨간색,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파란색. 이거 그 인기 그 공부법 BJ 뭐 공부의 신 뭐 그런 방법 아닌가요? 뭐 그런 식으로 다 다르게 색깔을 표시해 놓고 그거를 뭐 며칠 전에는 뭐 무슨 색, 며칠 전에 무슨 색, 며칠 전에 무슨 색 이런 식으로 공부했나봐요.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어느 날 이 정리 노트를 집에 깜빡 잊고 놓고 나왔대요. 그리고 나왔더니 너무 당황하고 불안해가지고 중간고사 성적이 10등 정도나 떨어졌고 K군은 자신의 부주의함을 크게 자책하였다. 자책을 해서 근데 이게 진짜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무슨 장애인지는 그냥 미리 설명드릴게요. 강박장애거든요. 강박장애인데 공부 잘하거나 많이 했던, 그러니까 뭐 잘한다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면이 있긴 있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은 뭐 우리 학교를 뭐 비하하거나 이럴 목적은 아닌데 경험상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강박적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이런 면이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의심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양면의 칼이에요. 꼼꼼하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일단 실수를 덜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꼼꼼히 잘 하게 되는데, 이게 과도해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경우가 장애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강박장애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K군 같은 경우는 증상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가방이 제자리에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는 경우 준비물이 빠져 있는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돼요. 확인행동이 강박증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방 계속 열어보는 거예요. 가방 열어놔서 아까 분명히 봤어요. 아까 노트랑 필기구가 다 있는 걸 봤는데 또 한번 열어봐요. 그래서 가방에 필기구가 또 있지? 또 열어봐요. 필기구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3-4번 하거든요. 이거 많이 겪으실 텐데 문 잠겼는지, 가스레인지 껐는지 이거 3-4번씩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강박장애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K군은 심지어 안경이 흠집이 있다고 느끼면은 계속 닦게 되는데 닦으면 닦을수록 더럽다고 느꼈대요. 예전에 저도 안경을 좀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이랬거든요. 그러면 진짜 미쳐요. 완전히 안경 조금 불편하면은 그거 매일 가가지고 조정 받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조금 약간 비싸고 프라이빗한 그런 안경점을 갔어요. 그 낯이 익으니까 칠은 내색 안 하고, 그리고 안경테를 좀 비싼 걸 사니까 제가 좀 비싼 거를 계속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 단골 손님이니까 그냥 계속 조정해 주더라고요. 웃으면서. 근데 그거 보통 안경점에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완전 쫓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 라식 수술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불편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 뭐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경에 신경 쓰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라식 수술을 했고, 안경에 관한 강박은 그래서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거의 없죠. 근데 여름에 이제 선글라스 낄 때 이제 다시 조금 있는데, 뭐 여름에만 쓰면 되고, 뭐 그 선글라스는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K군은 가방을 확인하고 안경을 닦는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아까 얘기했던 강박의 순기능이 있잖아요. 강박의 순기능, 뭐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하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이 확인 행동이 지나쳐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폐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강박 장애가 됩니다. 계속해서 재밌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제 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뭐 흥미로운 사례만 몇 개 말씀드리고 방송하겠습니다. 우울증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자신이 못난 존재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됐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뭐 그런 종류 얘기예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는 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충격을 받는, 우울하게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사건과 그 점수를 매긴 그런 표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시죠?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논문에 인용한 건데요. 한 번 더. 자, 가까운 가족의 사망. 이게 100이네요. 뭐 가까운 가족이라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친한 친구의 사망 73, 부모의 이혼 65, 부모 이혼이 65나 되네요. 법적인 구속 63, 심한 신체적 질병 63, 해고나 실직 50. 해고라는 게 이래서 참, 해고, 실직, 뭐 직업 이런 게 사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뭐 그냥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직업에 대한 인문학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그때 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말하진 않고요. 그냥 약간 눈에 띄는 것만 말할게요. 성적인 문제, 섹슈얼한 문제 44, 경제적 지위의 변화, 뭐 부잣집 망하는 경우겠죠? 그런 게 39, 부모와의 갈등 39, 주거환경의 변화 31, 기대보다 낮은 성적 29, 이런 정도로 되네요. 이게 누구에게나 모든 상황에서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가까운 가족의 사망의 경우도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을 거고, 얼마나 친한 가족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가족의 죽음이 어떤 형태였는지, 그냥 정말로 자연사신 건지 아니면은 사고사였는지 아니면 자살이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고, 그런 식으로 다 다르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케이스는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우울증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케이스도 나오고, 사실 이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거는 제가 제 주제를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요. 우울증의 한 부분으로 나오네요. 우울증하고 자살은 사실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살하는 모든 사람이 우울증 때문도 아니고, 우울증에 걸린 모든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자살과 우울증 사이에는 충분한 관계가 있다는 거는 뭐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통계는 재밌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기준, 이 책이 조금 된 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세요. 2000년에 6,460명이 자살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성비를 보세요.